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미국 증시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상당히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기준금리와 관련된 우려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일단 지난 밤 사이에는 연준 내 매파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다시 한번 선제적인 연준의 긴축이 필요하다면서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긴축 시사를 했고요. 이 때문에 3월 FOMC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정학적 리스크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날은 장중한 때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3대 지수는 1%가량 출렁 내려앉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6시 45분에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영 교수님 연결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정말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굿모닝 글로벌 출발하겠고요. 장 마감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미국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간의 긴장감, 투자자들이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인터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밤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유럽 증시가 타격을 입어가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가 1.8% 하락하면서 3거래일째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래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낙폭을 줄인 채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월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변동성에 시달릴 거라면서 이번에 러시아 침공이 일어날 경우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때보다 증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역시도 투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가지 소식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블라드 연은 총재의 인터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목요일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을 어지럽혔던 블라드 총재가 오늘도 매파적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음 화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에 맞서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되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이슈로 잠시 뒷걸음질 쳤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다시 한번 2%대를 재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 주목하면서 오늘장 업종별 흐름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11개 섹터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이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그래도 장 막판에 일부 업종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아웃퍼폼했던 에너지 섹터가 2.5% 가까이 오늘 가장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금융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1% 안팎의 마이너스권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직전 뉴욕 증시 분위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거래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기차 관련주 리비안의 소식을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인 채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소르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지난 4분기에 리비안의 주식 2,000주 가까이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리비안의 주가가 이렇게 힘을 내줍니다. 현재는 리비안의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거 2,000주 가량이 11억 7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가 됐지만 당시 매입 가치로는 2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이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6.5% 오늘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타이슨 푸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시키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소고기와 닭고기 제품군의 높은 매출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전하면서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이제는 중립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내려잡았습니다. 타이슨 푸즈의 주가는 이 소식에 오늘 3% 넘는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마이크론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드부시에서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의견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핵심 칩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줬는데요. 그렇지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힘을 내주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치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오늘 선물란 헤드라인도 온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일 캡합 1,12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유가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WTI 선물 가격이 현재는 2% 급등을 하면서 95달러 선 재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도 크게 오르고 있죠.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안전 자산인 금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되겠고요. 현재 금 선물 가격은 1.7% 뛰어오르면서 온스당 1,874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3대 지수 종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이렇게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지수가 0.5% 정도 낙폭을 벌린 채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S&P 500 지수가 0.4% 하락입니다. 그래도 4,400포인트 선은 방어를 한 채 오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정확히 전일과 동일한 13,790포인트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바로 신뢰도가 달린 문제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블라드 연 총재의 얼굴도 전해집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네, 지난주에 증시 변동성 확대시킨 한 요인 중이었죠. 네. 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데 다시 한번 이 시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좀 전했습니다.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인플레이션 정도에 좀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프런트 로드라는 표현을 써서 이 완화 정책을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신뢰도가 달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의 반응을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장을 흔들기보다는 질서 있는 통화 완화 정책을 좀 걷어들이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했고요. 지난주에 참고로 7월까지 1%를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던 이 블라드 총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 대한 좀 충격을 주는 그런 발언을 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정보 블로그인 제로 헤지에 따르면은 이번에 발언을 전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좀 치솟았고 그러면서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을 약간 75% 정도로 다시 한번 좀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 연준 내 또 다른 매파로 꼽히는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0.5%가 아니라 0.25%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0.5% 발언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자, 이처럼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그럼 연준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블라드 총재의 독단적인 의견인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제 메스터의 얘기를 또 인용을 해주셨지만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도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갈리고 있고 또 이 블라드 총재가 어떻게 보면 좀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일요일이었죠. 공격적인 액션이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물가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얘기를 했고요. 에스더 조지 이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점진적인 편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힌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만은 이 속도는 향후 몇 차례 지표를 더 봐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블라드 총재를 또 제외하고는 이 주요 위원들 최근에 이제 발언을 전했던 주요 연준 위원들은 좀 신중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블라드 총재가 올해 의결권이 있는 그런 연방은행 총재라는 점이 되겠죠. 에스더 조지 총재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인물들 중에서 에스더 조지 총재만 의결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라드 총재가 이번에 CNBC와 인터뷰에서 동료들을 설득하겠다라고 또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원의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연이어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면은 그 위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지 연준 내의 지배적인 의견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미 대사관 철수라는 참 뜻밖의 그런 키워드인데요. 미국 대사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었는데 키예프에 있는 이 대사관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지난 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있자마자 시장은 바로 한때 1%가량 출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던 미국 대사관마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물론 영구 철수는 아니고요. 키예프에서 약 340마일 떨어진 서쪽 폴란드 국경 근처의 리비브로 임시로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세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자, 이미 하루 전에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들은 외교관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사실 주말 사이에 이미 전해진 바였었고 이번에 새로 왔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키예프 미국 대사관을 떠나면서 기밀 자료들의 누출을 없애기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그리고 전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해체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키예프 대사관의 건물은 외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미 주말 사이 우크라이나를 나오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은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점차 긴장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월가에서는 이렇게 점차 심각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그 영향의 지속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지만은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다. 그리고 국제유가 추가 상승을 좀 야기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그때와 대비했을 때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죠. 이 당시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뭐 한 20bp 정도 상승을 하고 증시에 5%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20에서 40bp 정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5% 이상의 또 증시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쉬볼 문제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관련을 해서도 이날도 이제 JP모건에서 올해 2분기께의 국제유가가 125달러를 터치를 할 것이다. 뭐 올해 125달러 갈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그 시기를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유가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요. RBC 역시도 확신은 좀 못하는 그런 콜이기는 하지만은 여름께 배럴당 115달러를 전망을 하는 그런 월요일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이슈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더욱더 이 가속화를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저희가 뭐 지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잠시 후 6시 40분에 저희가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교수 연결해서 과연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진짜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소나기 피하고 장마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네, 저희가 뭐 투자에서 어떤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소나기는 그래도 피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나기를 피하려다가 되레 좀 이 장마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는 좀 데이터가 있어서 또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4분기 13F, 그러니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미국 이 R주식 또는 ETF에 대한 투자 동향을 알 수 있는 그런 공시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이 소나기를 피하려다가 장마를 좀 맞은 그런 모습이 됐는데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이 지난 분기에 아마존에 대한 포지션을 기존 대비해서 19% 정리한 것을 비롯해서 알파벳도 기존 대비 비중을 38%나 줄였다라고 합니다. 즉 1월에 조정이 있기 이전에 기술주를 그래도 좀 정리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나스닥 ETF, QQQ 같은 경우에도 97%나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소나기는 잘 피한 셈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갈아탄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전기 트럭 업체인 리비안을 신규 편입을 했는데 2천만 주나 가깝게 매수를 했습니다. 가치만 해도 2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펀드 내 포트폴리오, 그 펀드 내 비중 28%로 비중 1위에 또 등극을 단숨에 했습니다. 왜 위즈덤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리비안을 103.69달러에 평균적으로 매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종가가 58달러대였기 때문에 뭐 한 40% 정도 벌써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으로 뭐 단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겠지만, 자, 그래도 이제 쪽집게처럼 맞출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억만장자가 참 아쉬운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런 선택을 했던 조지 소로스의 펀드 성과는 어땠을까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주식 대한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치가 12억 달러 정도 늘어난 65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IT 기업인 서너라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한 덕분이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싣고 있었는데요. 오라클이 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4분기간에 한 31% 정도나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소로스가 리비안도 신규 매수를 했지만은 펠로톤도 신규 매수를 또 했어요. 이날 리비안 주가는 앞서서 뭐 전에 주셨지만은 소로스의 매수 소식에 약간 7% 정도 급등을 했죠. 반면에 이제 펠로톤은 6% 정도 급락을 했는데, CEO가 최근에 어떤 좀 인수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인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장기 성장 도모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망 매물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소로스의 이런 뭐 펀드의 구성, 리비안이나 펠로톤에 대한 투자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사실 이런 그 펀드들은 장기로 봤을 때는 나중에 또 좋은 성과를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왜 과연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봤고요. 애프터마켓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